안녕하세요. 오렌지 책방입니다. 70년대, 80년대 시대적인 아픔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강요받고 자란 큰딸의 마음에 난 상처가 이미 얼음이 되어 꽁꽁 얼었는데 상처를 준 엄마는 너무 많이 늙어버렸고 그 엄마에게 갖는 애증의 마음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비슷한 아픔을 지닌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호텔로 들어섰다. 난생 처음 들어선 낯설기만 한 호텔에서 엄마는 조심스러운 눈길로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나는 화려한 샹들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군기가 흐르는 모습으로 두리번거리는 엄마의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엄마 딴에는 한껏 멋을 낸다곤 했지만 가난이 박힌 얼굴은 벗을 수 없었다. 나 역시 호텔 출입이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호텔 출입은 맞선 자리에 두어 번 와봤을 뿐인 장소다. 호텔 방으로 들어선 엄마는 새하얀 시트로 정돈된 침대와 정갈한 소파, 말갛게 닦인 화장대 거울을 낯설게 바라보다가 간절한 소리로 말했다. 이야, 이런 데를 다 와보다니 내가 딸 자식 하나는 잘 뒀다. 날 의식한 말투였다. 나는 피식 웃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엄마의 심증을 알기 때문이다. 이리 앉으세요.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부딪히지 말아야지. 이번 일을 계획하면서 속으로 한 다짐이었다. 분명 이번 일은 큰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동생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이번 생신은 자식된 도리로 한 번쯤 제대로 된 대접을 하고 싶었다. 평소의 감정대로라면 어려운 일이지만 하루하루 허물어져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일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다. 엄마와 난 번번이 부딪혔다. 언제나 수다스러운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이 나에게는 고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번번이 나에게 하소연을 해댔다. 한 번도 같은 결론을 내지 못하는 어긋난 대화. 그것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엄마는 몰랐다. 엄마가 뒤뚱뒤뚱 걸어와 소파에 앉으며 환한 얼굴로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얼른 손을 빼냈다. 내 얼굴과 마주치려고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엄마 얼굴을 나는 외면했다. 저녁에 뭐 드시고 싶어요? 내 말에 엄마가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다. 먹는 거보다 네 얼굴 보는 게 더 좋아. 나는 엄마의 말을 묵살하듯 내뱉었다. 밥이나 먹죠. 여기 불고기 아주 잘하는 데가 있어요. 엄마 불고기 좋아하시잖아. 눈길은 거둔 채 목소리만 차분했다. 이럴 건 아닌데 엄마 얼굴만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이가 시원찮아서 고기 잘 못 먹는다. 한숨을 쉬어가며 내 눈치를 보는 엄마는 뭔가가 불만이다. 지난번에 경호가 이 치료해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야 썩은 잎 빼고 앞니 의치한 거고. 엄마의 말에 나는 머리를 짓눌렀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어쩌면 이번 만남도 서로 할퀴다 돌아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뭐 잡수고 싶어요? 죽 사드려요?
죽 먹고 무슨 힘을 쓰겠니? 요새 랍스타나 대게가 한창 맛있다던데. 엄마는 여전히 내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눈빛에는 영악함이 가득했다. 나는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한숨을 쉬었다. 랍스타라니, 그 비싼 것을. 하지만 곧 무심하게 말했다. 그러죠. 그건 드실 수 있겠어요? 이번엔 그 정도는 각오해야 했다. 그럼 그거야 입안에서 살살 녹잖니. 얼굴 가득 행복한 표정인 엄만 눈치라곤 없다. 그건 어찌 알고. 시큰둥한 내 말에 달뜬 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번에 경애가 근사한 집에서 사주더라. 그래서 먹어봤지. 근데 네 올케녀는 한 번도 시애미가 뭐 먹고 싶은지 묻는 법이 없어. 엄마의 눈꼬리가 셀쭉 올라갔다. 이제부터 엄마의 넋두리가 시작되려는 거다. 경애가 얼마나 엄마에게 잘하는지, 올케가 얼마나 엄마를 구박하는지.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왜 엄마는 번번이 나에게 그런 넋두리를 늘어놓고 싶은 것인가? 지치지도 않는 엄마의 넋두리를 가장 잘 들어주는 건 경애다. 막내라는 위치 때문에, 아니,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경애는 유난히 엄마의 넋두리를 잘 들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어루만지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린다. 그런데 왜 듣기 싫어하는 나에게 자꾸 넋두리를 하려 하는 것인지, 매번 싫어할 소리나 하는 나에게 왜? 엄마, 올케에겐 하지 마요. 그만한 며느리도 없어요. 애초에 엄마의 말을 잘라내고 싶었다. 잠시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주절된다. 한 번은 저녁 먹고 난 후부터 새벽 4시까지 떠든 적도 있었다. 물론 경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때도 난 엄마 편을 들지 않았다. 올케 처사가 흡족한 건 아니지만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다 보면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면 가족 간 불화는 불보듯 뻔하다. 언니는 어쩜 그렇게 쌀쌀맞아.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경애는 번번이 나를 타박했다. 너나 잘해.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경애가 자라온 환경은 달랐다. 중학교 겨우 나온 나에 비해 경애는 그래도 간호대학을 나왔다. 나는 맏딸이라는 위치 때문에 동생 뒷바라지에 부모 봉양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것이 내 안에서는 시퍼런 멍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내 마음은 눈보라치는 겨울의 얼음덩어리보다 더 차가웠다. 넌 번번이 네 올케 편이구나. 엄마의 서운한 목소리에 물기가 서렸다.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오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이 싫어 가능한 엄마를 만나지 않으려 했다. 이번에도 경호의 부탁만 아니었다면. 누님, 엄마가 누님을 보고 싶어 해요. 뜬금없다 싶게 걸려온 경호의 전화. 왜? 왜겠어요. 엄마가 유난히 누님을 좋아하잖아. 이번 생신 때 시간 좀 내서 한번 모셔주세요. 생신 때 가까운 주말을 택해 식구들 모두 모여서 촛불 켜고 용돈 드리고 맛난 음식 사드리고 하면 됐지. 뭘 더 바라시는 건지. 나는 불편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곰곰 생각하다가 선심 쓰듯 말했다.
그래. 이번 생신 맞춰 내가 해운대로 모실게. 근사한 호텔 모셔서 호강시켜 드릴게. 내 말에 경호의 음색이 환해졌다. 그래. 어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지도 몰라. 나는 그리 마음을 먹고 흔쾌히 수락했다. 엄마는 꽃분홍 한복을 차려입고 부산으로 왔다. 머리도 한껏 부풀려서 마치 상견례를 하러 가는 노부인 같았다. 얼핏 보아선 형편 좋은 집안의 노마님 같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엄마의 가난한 티는 여전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겉모습으로 봐서는 치매 걸린 노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엄마를 모시고 온 경호는 한숨을 섞어 말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어쩌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대. 그런데다 치매도 점점 심해져서 모시기가 힘들어. 요양원에라도 모셔야 하는 건지. 조심스럽게 꺼낸 경호의 말은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었다. 올케와의 사이도 다툼이 늘어난다고 했다. 그쯤에서 경호가 생각하는 건 누나가 엄마를 모실게 하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결단코. 그동안 심심찮게 그런 소리가 나왔지만 나는 경호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여러 번 일어나자 내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다. 치매 증상도 점점 더 심해져서 어쩌면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호가 넌지시 나를 떠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가 치밀었다. 올케는 아예 엄마를 바라보지도 않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돈 훔쳐갔다고 생떼를 쓰고 며느리 머리채를 잡는 지경까지 가는 상황에 그녀인들 좋은 마음일 수 있겠는가. 요양원? 그 말에 내 억양도 몹시 불편해졌다. 집사람도 일을 하니 어머니만 모시고 있을 형편도 안 되고 누난 혼자 사니까. 그래서 엄마가 누나를 자꾸 찾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불편해졌다. 내가 엄마를 모실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 내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 있는 아들이라고 벌벌 떨며 대학원까지 공부시킨 아들 놔두고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남대문 시장, 봉제공장 시다로 내몰린 나에게 왜. 나는 엄마에게 불만이 많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고등학교에 갈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엄마가 말했다. 이년아, 네가 고등학교 가면 경호는 어쩌냐? 아들 공부시켜야지. 딸년 공부시키자고 아들 공부 안 시키는 부모가 어딨어? 넌 중학교만 졸업하고 돈 벌어서 네 동생 뒷바라지나 해라. 맏딸은 그런 게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했다. 마치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딸을 낳은 것처럼. 엄마의 말은 얼음 화살이었다. 내 의식 깊숙이 시퍼렇게 박혀버렸다. 싫어. 나는 악을 쓰듯이 말했다. 네 년이 네 애비를 꼭 빼닮아서 하는 짓이 책 보는 거밖에 더 있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무슨 풍월. 엄마는 아버지 대신 내게 악을 썼다. 아버지는 병약했다. 거기에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주어들은 풍월만 깊었다. 우리 문중이 어떤 문중인지 아느냐? 대제학이 여러 사람 나왔고 영의정도 한 사람 배출한 집안이야. 성균관 유생이야 수두룩했고. 그 말을 할 때 아버지는 고개를 약간 쳐들고 말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다. 엄마처럼 살게 될까봐,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될까봐. 나는 방 2개 있는 전셋집에 산다. 그나마 단칸방 신세를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지만 내가 그동안 번 돈을 생각하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쓰지 못했던 억울함이 가슴에 맺혀 있다. 그것도 타의에 의해 희생된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것이다. 그 일을 강요한 건 엄마다. 나는 옷수선으로 돈을 번다. 배운 도둑질이라고 남대문 시장, 봉제공장 시다 노릇한 덕에 재봉틀로 밥을 버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이 아니면 밥 벌어 먹을 일도 마땅치 않았다. 기껏해야 남의 집 일이나 해주는 처지일 것이 뻔해서 차라리 작은 가게를 얻어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경호의 공부가 끝나고 직장을 잡은 후에야 나는 자유로워졌다. 도망치듯 부산으로 와서 2평짜리 옹색한 가게를 얻고 재봉틀을 하나 들여놓았다. 그리고는 쓸쓸해서 한참 울었다. 그런 중에도 엄마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됐다. 나를 걱정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행히 수선집은 아름아름으로 알려져 혼자 살 정도의 수입은 되었다. 하지만 저축이나 달콤한 미래를 꿈꿀 형편은 안 되었다. 엄마, 나가요. 랍스터 하는 집 찾아봅시다. 햇살이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다리가 불편한 엄마의 손을 잡고 호텔을 나와 해변을 걸었다. 날씨가 쌀쌀해서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다. 엄마의 옷깃을 여며들였다. 엄마가 흡족한 듯 해죽 웃었다. 잔잔한 파도가 해변의 모래톱을 간지리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러운 듯 차가웠다. 경이야, 바다 보고 가자. 엄마는 어린애 같았다. 슬쩍 짜증이 밀려왔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엄마를 달랬다. 랍스터 먹자며. 저녁 먹고 해변 걸읍시다. 엄마가 금세 흡족한 얼굴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횟집, 고깃구이집, 파스타, 카페. 줄줄이 이어진 가게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나 똥 마려워. 길을 가다가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나는 일그러진 얼굴로 한숨을 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만치에 공중 화장실이 보였다. 나는 뒤뚱거리는 엄마를 업고 뛰었다. 똥 마렵다는 말이 나오면 곧 배변을 해야 하는 엄마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엄마를 화장실에 내려두고 나는 참았던 한숨을 쏟아내며 모랫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둠이 슬금슬금 덮쳐왔다. 한동안 파도 소리에 넋을 놓았다. 철썩 차르르, 철썩 차르르. 하얀 포말이 저만치에서 잦아들었다. 모처럼 고요한 마음이 되었다. 잠시. 아니, 이 할머니가 왜 이래? 이거 놔요. 젊은 여자의 새된 목소리가 어둠 사이로 퍼졌다.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른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다. 날 버리고 가면 어쩌냐. 경이야, 나 엄마야. 엄마가 어떤 여자의 옷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엄마, 왜 이래? 내가 다가가자 엄마는 오히려 나를 밀어내며 그 여자에게 더 달라붙었다.
내가 네 애미라고. 나는 여자에게서 엄마를 거칠게 떼어내고 소리를 질렀다. 여자가 벌레를 털듯 엄마를 털어내고 도망가듯 사라졌다. 도대체 왜 이래? 정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다. 엄마는 여자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이 돌아오는 듯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손뼉을 치며 반가워했다. 아, 경이구나. 어디 갔다 왔어? 나는 가슴을 쳤다. 경호가 말한 엄마의 치매 증세,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세다. 랍스터 사준다며. 얼른 먹으러 가자. 배고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엄마는 말짱한 얼굴로 말했다. 하긴 속을 비웠으니 배가 고플 만도 할 것이다. 나는 한숨을 삼킨 채 엄마의 손을 잡고 불빛이 번쩍거리는 거리로 들어섰다. 커다란 랍스터 모양이 그려진 가게로 들어서서 랍스타를 시켰다. 엄마는 메뉴판만 보고도 군침을 삼켰다. 나는 이미 식욕을 잃은 상태였다. 먹음직스런 랍스타가 나오자 엄마의 눈빛은 탐욕스러워졌다.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 살뜰하게 살을 발라 나와 엄마의 접시에 나누어 놓아주었다. 엄마는 랍스타 살을 허겁지겁 먹어댔다. 나는 내 접시의 하얀 살을 엄마 쪽으로 밀어주었다. 서빙을 하던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식욕이 좋으시네요. 그 말은 내게 좋게 들리지 않았다. 여직원이 돌아간 뒤로도 엄마는 눈도 떼지 않고 볼이 메어지도록 랍스타 살을 먹었다. 갑자기 배가 사르르 아팠다.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드시고 계세요. 나는 차라리 엄마의 개걸스런 식탐을 보고 싶지 않았다. 가난함이 덕지덕지 묻은 엄마의 행동은 천박스러울 만치 불편했다. 엄마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먹는 일에만 열중했다. 누가 본다면 걸신 들린 사람이라 할 지경이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가슴을 두드렸다. 그리고 찬물로 얼굴을 식혔다. 화장실에서 머문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엄마가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혹시나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애써 가슴을 두드려 진정시키고 화장실을 나왔다. 사실 난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나치리만치 냉정했다. 그리고 분노도 많았다. 친구들 중에도 나와 같은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 애들은 나처럼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형편일 수밖에 없는 엄마를 측은해했다. 절친인 영순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했다. 넌 어찌 된 애가 그렇게 차갑니?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나마 의지하고 싶은 맏딸에게 하소연하는 엄마를 왜 못 받아들이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난 친구들이 무엇라 해도 내 가슴 속 서걱거리는 얼음덩어리를 녹일 수 없었다. 어쩜 그건 내 욕심 때문일 수도 있었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여지없이 뭉개지는 상황에서 나는 억울하기까지 했다. 공부는 내 형편으로는 언감생심이었다. 나는 그걸 욕심내고 있었던 것이다. 야학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 시간에 몇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몇 푼 안 되는 야간 수당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절박한 사정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모든 짐을 내 어깨에 메고 견디어야 했다.
물론 고생하는 엄마가 불쌍하기는 하다. 배운 거 없고 돈 버는 능력도 없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처지. 식당 알바에 단속원에게 쫓기는 노점 상일에 지치고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이왕 고생하는 거 왜 의연하게 견뎌내지 못하냐는 거다. 왜 자식 앞에서 징징대는가 말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오락가락했다. 화장실을 나오면서는 마음이 조금 순해졌다. 잘해드려야지. 얼마나 사실지도 모르는데 가슴에 얼음덩어리를 더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허나 우리가 차지했던 테이블 앞에서 나는 또 억장이 무너졌다.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 계시던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나는 아까 서빙을 하던 여종업원에게 물었다. 바깥에 누가 있다고 데리고 오신다던데요? 누가 있다니? 어디에요? 비닐봉지 달라고 하셔서 드렸더니 랍스타 살을 발라 담아 나가시던데요? 나는 상황을 감지하고 서둘러 계산했다. 내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황급하게 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어수선하고 여행객들은 어두워진 해운대를 서성이고 있었다. 모두가 얼마만큼은 들떠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 불빛들이 반짝이지만 어둠은 더욱 깊어 보였다. 나는 마음이 바빠서 허둥거렸다. 어디로 가셨을까 하다가 아까 바닷가를 걷고 싶다던 엄마 말이 생각났다. 해변엔 사랑을 속삭이는 커플도 보이고 천지를 모르고 즐거운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넘쳐나고 나이 지긋한 노부부들의 편안한 나들이 모습도 보였다. 엄마는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부류였다. 나는 모래밭에 푹푹 빠져가며 부지런히 주변을 살폈다. 소리쳐 부를 용기도 없었다. 마음보다 느린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디선가 신경질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살펴보니 저만치 모래밭에 주저앉아 어떤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보였다. 엄마! 나는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엄마는 나를 힐끗 쳐다볼 뿐 그 남자에게 꽂힌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영감, 그러지 말고 이거 좀 잡숴보. 아주 맛나다오. 남자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나는 얼른 엄마를 가로막고 서서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엄마가 치매 증세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런 노인네를 왜 혼자 다니게 놔둡니까? 참 기분이 더럽네. 다 늙은 할망구가. 남자는 말을 하다 흠칫 입을 닫았다. 홧김에 뱉은 말이 심하다 싶었던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나는 수없이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되뇌었다. 아니 이년이 어디 남의 서방한테 꼬리를 쳐. 엄마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던지더니 사납게 달려들었다. 엄마 왜 이래? 나는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 바들바들 떨었다. 온몸이 떨렸다. 누군데 남의 서방한테 꼬리를 쳐? 오히려 놀란 건 남자였다. 기가 막히는지 허허 웃고 서 있다가 한마디를 툭 던졌다. 증세를 보니 아가씨가 감당하기엔 힘들 것 같소이다. 요양원 같은 데를 알아보시는 게 맞겠소.
물론 나를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그 말은 불쾌했다. 물론 내가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요양원은 결코 노인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좋은 곳이 아니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말썽 부리는 환자들은 수면제를 먹여 잠만 자게 한다고 했다. 병든 인간을 거두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다달이 내는 돈이 목적인 곳이라 하였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엄마는 버둥거리며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더니 마음속으론 사랑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쓸쓸했다. 숙소가 어디요? 내가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리다. 남자는 아까 거칠게 말한 게 미안했던지 선량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자 엄마가 얼른 그 남자 옆에 바짝 붙었다. 민망했다. 엄마가 때때로 사나워져. 그럴 땐 이 약을 먹이세요. 엄마를 모시고 경호가 내려왔을 때 경호가 내민 알약은 아주 작은 알약이었다. 진정젤이라. 그럼 호텔 앞까지만 부탁드려요. 치매가 도져서 아저씨를 아버지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정을 듣고 보니 딱하군요. 저도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셔서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불효라 생각되어 집에서 모시려고 했지만 한 사람이 꼬박 붙어야 되니 이혼하게 생겼지 뭡니까. 다행히 좋은 요양원에 모셔서 걱정을 덜합니다. 남자는 선선히 엄마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엄마는 걸음걸이에도 리듬이 실려 있었다. 나는 민망하기 그지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걸었다. 호텔 로비 앞에서 남자가 말했다. 할머니, 편하게 주무세요. 하지만 엄마는 남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몸까지 베베꼬며 여자짓을 하고 있었다. 엄마, 그만 들어가요. 나는 남자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엄마의 등을 감쌌다. 이년아, 네가 내 서방 뺏어가려고 그러지? 넌 누구냐? 내 손을 털어낸 엄마가 그 남자 곁으로 바짝 다가가 팔짱을 꼈다. 남자가 허허 웃으며 난감하게 서 있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나는 엄마의 손을 남자에게서 매정스럽게 떼어냈다. 그때 엄마의 손이 내 뺨을 후려쳤다. 내 인연 비켜! 어딜 끼어들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다. 경호를 부를 참이었다.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복용하는 약을 드시게 하고 나오겠습니다. 남자는 친절하게 방까지 엄마를 모시고 들어와 아기 달래듯 얼러서 약을 드시게 한 후 침대에 눕혀드리고 방에서 나갔다. 나는 남자가 나간 후 넋이 빠진 듯 앉아 있었다. 엄마는 기진한 데다 약기운을 빌어 잠이 들었다. 쭈글쭈글한 주름투성이 얼굴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곱던 얼굴은 오간데 없었다. 푸푸 한숨을 쉬는 사이 신음소리도 섞였다. 나는 엄마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경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신호음이 가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바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문자를 남겼다. 경호야, 누나한테 전화 좀 해라. 경호가 내 말 뜻을 알아들을까? 사정을 이야기하면 올케는 공처럼 튀어오르는 말을 하겠지. 겨우 며칠 모시는 걸로 뭘 그리 호들갑이세요.
어머니 그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분명 그리 말할 것이다. 엄마는 혼을 놓은 듯이 잠이 들었다. 아까의 명구스럽고 얼굴 뜨거운 일은 잊은 채 평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니 눈물이 울컥 솟았다. 어쩜 저 모습이 수십 년 후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했다. 앞이 캄캄했다. 다시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정이 되도록 전화를 했지만 역시 불통이었다. 생각도 못해 경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간 근무가 많은 경혜와는 늦은 시각 전화해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빠가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엄마가 언니한테 가 있다고 놀러 갔나? 그래도 전화 받아야지. 이상하네. 내가 한번 해볼게. 네가 한다고 받을 상황이 아닌데 받겠니? 하긴 그럼 내일 아침에 해보자. 경혜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역시 내 느낌이 적중했다. 나는 경혜에게 전화했다.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데? 경혜의 말에 놀란 건 나였다. 그럴 리가. 전화를 바꿨나? 경혜와의 통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경호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을 보던 엄마가 무심하게 말했다. 걔네들 이사 간다고 했어. 뭐요? 이사요? 아,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니년이 언제 물어봤냐? 엄마는 과자를 한 입 가득 우물거리며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어디로요? 그건 모르지. 그런 건 나한테 얘기도 안 해. 외식도 지들끼리 가서 처먹고 오고. 나는 무엇에 된통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러웠다. 경호가 엄마를 나에게 이런 식으로 떠넘기려는 생각이었을까? 갑자기 오갈 데 없는 엄마의 처지가 측은해졌다. 엄마는 하룻밤 동안의 호텔 생활이 더 없는 호사라고 생각하는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남자와의 일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아들만 자식이랍니까? 딸들도 부모를 모시게 되면 모셔야죠. 언젠가 팔짱을 낀 채 또박또박 말하던 올케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엄마는 하늘같이 떠받들던 아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음 날 경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오빠가 외국으로 뜬 것 같아. 작년부터 외국 지사로 발령 날지 모른다 하더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사라져, 개새끼. 경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올케가 이러는 경혜를 봤다면 또 한마디 했을 것이다. 그럼 아가씨가 모시세요. 아들만 모시라는 법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힘없이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전화를 못 들은 듯이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경희야, 오늘은 시장 가서 조개 사다가 조개국 끓여 먹자. 엄마의 표정은 해맑기까지 했다. 그러죠. 나는 탈진한 사람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신둥건둥 말했다. 난 너랑 있으니 엄청 좋다. 엄마가 내 손을 슬쩍 잡았다. 눈치도 없이. 언제는 아들이 최고라더니. 나는 엄마의 손을 떼어냈다. 나를 만지는 엄마의 손길이 싫었다.
아들이야 최고지. 근데 며느리년이 싸가지가 없어. 시어미 알기를 집안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년. 엄마는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악물었다. 그러다가도 나를 쳐다보는 눈길에는 갈증이 서려 있었다. 난 싱크홀에 빠진 느낌이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이였다. 경호가 그럴 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엄마는 내게 부여된 현실이었다. 며칠간 수선지 문을 닫았다. 언제 어떤 일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넌 양장 좀 크게 한다더니 왜 가게 문 안 열어? 엄마의 기억은 드문드문 정확했다.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 엄마 혼자 두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내 목소리는 많이 누거져 있었다. 직원은 없냐? 직원은 무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지. 아, 그만 좀 물어. 왜 그리 성질을 내냐? 경호가 사라졌어요. 말도 없이. 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이사 간다 했으니 난 너랑 살면 되지. 엄마는 내가 동동거리는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났다. 누가 엄마랑 산대? 난 싫어. 나는 악에 바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그런데도 엄마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난 네가 제일 좋더라. 귀를 막고 싶었다. 넌 야무져서 혼자서도 양장 좀 잘할 거야. 이제부턴 내가 도와줄게. 엄마의 아부는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냥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었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념의 상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난관을 어찌 해결해야 현명한 것인진 알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이야, 내가 짐스러우면 날 요양원에 보내다오. 나도 요즘 내가 겁난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불안해. 거기 있으면 너도 편할 거 아니냐. 그럴 때 엄마의 정신은 너무도 멀쩡하다. 가끔씩 불이 들어오는 오래된 전구 같은. 잘난 아들 경호한테 가야지. 왜 요양원에 가요? 나는 경호의 배신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다. 이사 갔다며? 나는 엄마에게 경혜와 나누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설사 엄마가 짐작을 하고 있는 일이라 쳐도 일부러 화살을 가슴에 꽂을 일은 없는 것이다. 최소한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흐흥하고 묘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작은 방을 엄마가 거처하도록 꾸몄다. 꾸몄다는 말이 무색하도록 단출했다. 이부자리와 옷걸이, 내가 쓰던 서랍장을 옮겨 두었을 뿐이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경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경혜가 입에 거품을 물며 전화했다. 회사에 알아봤는데 유럽 파견 근무래 2년이나 개새끼야.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린 호루새끼. 엄마가 질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다 툭 떨어진 느낌이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가 생기는. 나는 어느새 팔자 타령을 하고 있었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피해갈 수 없는 건가 봐.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언니 일은 어떻게 해? 자신이 죄인인 양 경의 목소리가 나지막하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 중이야. 엄마도 그걸 원해. 아마 경호가 그리 사라질 걸 미리 짐작하셨나 봐. 엄마는 경혜와 통화하는 나에 대해선 관심도 두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며 킬킬대고 있었다. 그래, 엄청 마음 상하셨겠다. 나도 일을 하니 엄마를 모실 수 없고. 대신 요양원에 드는 비용 내가 좀 보탤게. 미안해, 언니. 엄마는 정신이 말짱할 때마다 요양원 타령을 했다. 뒤늦게 내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다. 나도 전에 없이 엄마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나의 정서로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나 치매가 심한 엄마를 곁에 두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요양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가장 미안했다. 멀리 있을 땐 시퍼렇던 한들이 가까이서 살을 비비고 현실을 직시하니 조금씩 녹아드는 느낌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가끔 실수를 했다. 오줌을 참지 못하고 싸거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걷다가 미끄러지거나 이웃 노인들에게 욕을 해대거나 젊은 남자 붙잡고 애원을 하거나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불효라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동안 여러 군데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시설과 분위기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다가 동네에서 1시간쯤 걸리는 요양원을 택했다.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엄마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주 어렵게 입을 뗐다. 엄마 미안해. 엄마 요양원에 보내서. 괜찮아. 거기 영감이 있어. 친구도 많아. 희죽희죽 웃으며 내 등을 두드리는 엄마는 오히려 멀쩡해 보였다. 나는 엄마의 짐을 챙겼다. 순간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고려장 하던 시절의 지게 이야기. 모든 자식은 지게를 지고 있다. 엄마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콧노래까지 불러댔다. 그 노랫가락이 울음보다 아팠다.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엄마가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우리 엄마 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달려가서 덥석 손을 잡은 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인이었다. 엄마보다 한 10살 정도는 더 들어 보였다. 노부인도 엄마의 손을 잡고 반가운 듯 소리를 질렀다. 미자야, 어디 갔다 인자 오노? 보고 싶었다 아이가. 엄마의 이름은 미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노인은 부둥켜 안고 기쁜 듯 맴을 돌았다. 환하게 웃는 그들이 넘나드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것만 같았다. 여기서 또 만납니다 그려. 낯익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지난번 그 남자였다. 백발의 노부인은 그의 어머니였다. 남자의 목소리에 엄마가 돌아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에게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영감, 어디 갔다 이제 와. 엄마가 그 남자에게로 달려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노부인이 씩씩대며 달려들어 엄마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내 남편이여. 어디서 굴러먹던 여우 같은 년이 꼬리를 쳐. 엄마와 노부인은 두 세상을 살고 있었다. 나도 엄마를 따라 때때로 두 세상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남자가 허허허 웃으며 두 여인을 감싸 안았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갑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내리쳤다. 나는 새삼스럽게 엄마를 돌아보았다. 환하게 웃는 엄마는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단단하게 얼어있던 얼음덩이가 서서히 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시퍼렇게 멍들었던 것들이 서서히 풀릴 것 같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밀린 일을 하기 위해 엄마를 등지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일요일에 올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숙 씨, 다음에 올 땐 붕어빵 좀 사와. 우리 서방님이 좋아하거든. 말숙 씨. 나는 한동안 엄마에게 말숙 씨가 될 모양이다. 물기가 차오르는 눈가를 훔치며 나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도 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말숙 씨. 다음에 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 말을 하는 엄마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다. 나는 눈가를 훔치고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음 주에 붕어빵 꼭 사올게요. 거칠고 야윈 엄마의 손은 아직 따뜻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